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 90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활련의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수박. 네. 오늘 실은 이 방송은 말이죠. 저는 이렇게 빠르게 이곳을 비판을 다시 할 줄 몰랐어요. 또 임동준 활동가와 함께 다시 한번 좀 비판을 해야 될 방송국이 아니죠. 민간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방심위 비판은 저희가 이제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직 정치인을 출연시켰던 시사 프로그램들 분명 규정을 어긴 그런 위법한 방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밖에 내리지 않은 방심위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좀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 주엔 또 어떤 심의 결과가 나왔길래 저희가 방심위 이야기를 들고 왔는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임동준 활동가. 네. 저희가 미디어 탈곡기에서도 다뤘었는데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당시에 이 매체들이 보도를 하면서 시신이 이송되는 장면을 보도를 한 경우들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죠. 근데 그 방송들에 대한 심의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넣고 그 결과를 이제서야 받아본 거죠? 맞습니다. 원래 방심위가 보통 심의를 넣게 되면 뭐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네. 긴급하게 심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순서대로 심의를 거의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한 번 넣게 되면 한 2달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심의 결과 나온 거를 알아봐야 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그 시신 이송 관련해서 뭐 불러 처리를 했건 안 했건 그거를 내보내는 것이 과연 맞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넣었는데 그 결과가 행정지도 권고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정지제와 행정지도가 있는데요. 행정지도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게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중 5인으로 구성된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네. 어제 박진설 활동가하고 이제 방송한 게 월요일에 나갔는데 제가 또 뒤에서 엄청 열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그날 제가 전달받았었나 네. 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굉장히 분노를 금치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임동준 활동가가 이 사안을 그동안 여러 차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2018년도에는 노회찬 의원, 2019년도에는 문재인 대통령 모친 사망, 그리고 올해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그 시신 이송 장면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때는 저희가 뭔가 이거를 깊게 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는 말씀을 안 해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3년 연속으로 다 행정지도 권고를 내리는 걸 보면서 좀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이런 것까지 좀 전해드리고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일 먼저 얘기할 게 이제 2018년도 노회찬 의원 사망 당시에 네. 가장 화제가 됐던 프로그램은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이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네. 그거를 마치 뭐 스포츠 중계하듯이 좀 저는 신났다고 보였거든요. 그들이. 그죠. 그 당시에 이제 구급차가 시신을 이송하고 있었는데 그 구급차를 따라가면서 마치 정말 그 무슨 스포츠 중계에서 뭐 경마 네. 중계하듯이 엄청나게 뭐 말이 달려가는 걸 중계하듯이 뭐 클로즈업을 해가면서 그러니까요. 중계를 했었죠. 네. 그래서 보도본부 한라인이 굉장히 당시 크게 화제가 됐었고 논란이 됐었고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받을 수밖에 네. 없죠. 하지만 보도본부 한라인만 있었느냐? 그렇지 아니죠. 않았습니다.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당연히 이 안건이 접수가 됐고요. 네. 유사 사례로 등장을 했던 게 연합뉴스TV의 뉴스 13이었습니다. 네. 뉴스 13에서도 똑같이 이 운구되고 있는 차량을 그대로 생중계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네. 이 두 가지가 안건에 올랐는데 당시 심의가 어떻게 나왔느냐? 행정지도 의견 제시가 나왔습니다. 의견 제시는 권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몰랐네요. 행정지도 전 이것도 당연히 권고가 나왔던 건 줄 알았는데 의견 제시면은 권고보다 그때 말했던 것처럼 방금 말한 것처럼도 한 단계 낮은 수위니까 이걸 그다지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된다라는 건 시민들은 보고 굉장히 분노하고 이게 방송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방심위에서는 너무 시민들과 간극이 있는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당시 심의 회의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심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심의위원 중에 심영섭 위원이 당시에 이 방송 소위에 있었는데 심영섭 위원이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심의 규정에 운구, 응급차 중계 보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규정이 미비하다. 그래서 문제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행정지도 의견 제시안을 냈고요. 이렇게 이 심영섭 위원이 안을 내니까 그 뒤에 다른 의원들이 따라 붙었어요. 정광삼, 박상수 심의위원까지 의견 제시 나도 동의한다. 그렇게 해서 다수 의견으로 의견 제시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의원님들의 뭐 깊은 뜻을 제가 헤아리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 단어가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식선으로 그 방송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나요? 근데 이거 뭐 당연한 건데요. 그리고 심지어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심영섭 위원은 규정을 조금 공부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위원이신가요? 네, 아직도 아하. 위원이시지만 방송 소위에 계시진 않고 통신 소위로 옮기셨는데요. 어쨌거나 네. 규정을 보면 현재 규정의 제27조 품위유지 조항을 살펴보면 5항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방송에서는 아니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 봐도 시신이 이송되는 구급차를 방송하는 건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장면이잖아요. 여기서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건 솔직히 저는 심의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인데 왜냐면 이게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특히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얼굴을 알고 좀 친숙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시신이 이송되는 응급차를 찍는 게, 그러니까 전 그건 거죠. 첫째로 무슨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냐, 도대체 시신 이송하는 게.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게 방금 사용하신 단어가 불쾌감과 혐오감이기도 하지만 그게 보기 싫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충격감? 그런 네. 거에서 오는 불쾌감과 혐오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 또 화가 이렇게 확 갑자기 끌어올랐어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조항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심의위원이었으면 사실 심의 안건에서 이 조항이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폭넓게 그쵸.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 심의 조항을 보면은 이런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이 이 안건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조항으로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심영섭 위원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운구차하고 응급차는 방송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조항이 없어요. 규정이 없네요. 하고 의견 제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겁니다. 엉터리 심의를 한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그 노회찬 의원이 사망하고 그 시신 이송하는 장면에 대해서 그 규정에 뭐 운구 이런 단어가 없어서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매년 제가 알기로는 방심위에서 좀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때 필요에 좀 따라서 개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개정에 좀 내용이 들어갔을까요? 2019년에 그래서 자살보도 관련된 조항이 새로 생겼고요. 네. 그리고 그 부분도 조금 손을 보기도 했고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운구차, 응급차를 방송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못 박는 규정은 왜냐하면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네. 하지 말아야 원래 하니까. 규정은 그렇게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9년에 개정이 됐죠. 네. 개정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2019년도에 또다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했죠. 저 앞서 말씀드렸던. 문재인 대통령 모친이 사망하는 네. 일이 벌어졌고 이걸 또 일부 방송사들이 뉴스에서 운구되는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일부 방송사라고 말해주신 거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말씀해주신 거 아닌가요? 소프트하게? 네, 뭐 다 읽어드리면은 KBS, MBC, SBS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MBN, YTN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실은 이게 저희가 워낙 방송에서 지나가듯이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방심위가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기도 했어서 그냥 이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갔는지 몰랐어요. 실은 방금 얘기해 네. 주셨던 그런 위원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었는지 그런 것까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2018년도와 2019년에 적어도 권고를 내렸으면은 이게 반복돼서 일어나는 문제니 이번에 좀 엄중하게 처벌을 할 법도 한데 그런데 행정지도에서 권고를 내렸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의견 진술조차 없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게 사실 예견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그래요? 저희 2019년도 얘기를 하다가 잠깐 멈췄는데 2019년도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은 네. 이때도 당시에 굉장히 크게 논란이 돼서 그쵸. 당연히 심의 대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는 의견 진술 절차를 거쳤어요. 그래서 담당자들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방송했는지를 얘기해라 라고 해서 각 방송사 담당자들이 뭐 우린 이런 사정이 있었다, 우린 이런 사정이 있었다 얘기를 무슨 했는데 사정이 있었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냐고 그 당시에 이 담당자들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도 예상치 못했다. 정말 초유의 일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방송이 8시인데 자료 화면이 56분, 7시 56분에 들어왔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보느라 우리가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긴박했고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검토를 못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 라는 주장이었어요. 이게 방송사들의 주장인데 그렇죠.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하실 수 네,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방심위는요? 네, 방송사들의 주장인데 문제는 방심위가 이 주장을 굉장히 잘 들어줬습니다. 심의위원 중에 김재영 심의위원이 당시 심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 자체가 초유의 상황이다. 그래서 언론사도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줬죠. 그런 다음에 행정지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행정지도 권고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반복이 됐는데 초유의 일이라고 해서 처음 생겼다고 해서 그대로 봐준 겁니다. 처음 일어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심의위원이 방송사들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니까 김재영 위원 말했다시피 매우 방송사들 어려웠을 거라고 했어요. 심지어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방송사들 사정이고 이게 정말 방송에 적합한 내용이었는지 심의 규정을 얼만큼 위반한 건지 수위가 어떤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방송사들 어려움을 생각하고 앉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지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2019년도에도 행정지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이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2020년에 행정지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이미 2018년, 19년 심의를 보면은 심의위원들이 규정을 엉터리로 적용해가지고 규정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나 네. 혹은 방송사들 어려웠을 거다. 초유의 일이었다 라면서 방송사들 편에 서가지고 심의를 하거나 두 가지 사례가 이미 보여졌기 때문에 2020년에도 이런 행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크게 방심위가 정말 갑자기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0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같이 벌어진 거죠. 근데 심지어 이번에는 의견 진술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진술 절차가 뭐냐면 의견 진술은 대체적으로 이 방송에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했는지 혹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 그러면 사실관계의 취재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한 건지 이런 걸 담당자에게 들으려고 심의위원들이 그럼 담당자 나오라고 해 라고 하는 게 의견 진술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날 심의 회의록을 보면은 회의 내용을 보면은 허민숙 소위원장이 당연히 이제 먼저 물어봅니다. 의견 진술 요구하실 위원들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담당자 의견 들을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보고 심의를 할게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거기서 이제 법정 제재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뉘앙스가 이미 나온 거고요. 네. 왜냐하면 법정 제재는 의견 진술을 듣고 전체 방심위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게 소위원회 회의다 보니까 법정 제재를 한 번에 다이렉트로 결정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의견 진술조차 안 듣겠다라는 거는 의견도 들을 필요 없다.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심의하면 되지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결과가 나올 줄 알았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좀 당연히, 왜냐하면 2018년도에도 굉장히 시민들이 분노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저희가 이미 논평도 내고 그거 관련해서 영상 콘텐츠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방심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뿐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저희뿐만 아니라 또 이제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이 있을 텐데 그 목소리를 약간 좀 엄중하게 들어서 이런 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문제화하고 이거에서 좀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기를 바라는구나. 어떤 심의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구나 라는 걸 알고 좀 그에 맞게 좀 눈치라도 봐서 좀 결과를 내려줄 줄 알았는데 전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방송국에 그때 얘기했던 에어백 같은 그렇죠. 존재가 돼가지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심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이번 심의 회의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과거에 했던 심의들 있잖아요. 네. 2018년, 19년 심의. 그걸 언급하면서 행정지도를 결정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때 우리가 줬으니까 이번에도 이런 그렇죠. 식으로요? 심의 회의에서 나왔던 발언들 중에 대통령 모친상 때 유사 사례가 있었다. 병원에서 이불로 덮인 그 시신을 흐림 처리하지 않은 것을 방송에 내보낸 것을 권고 결정을 했다. 근데 그러니까 선례를 남기면 안 돼. 그렇죠. 네. 이번 이 영상에서는 흐림 처리를 하고 알아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TV 특성상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동영상보단 흐림 처리하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의견 제시다.
이렇게 말을 한 심의위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 내보내지 마시라고요. 뭐하러 그 장면을 씁니까? 그리고 이런 주장이 한 명의 심의위원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한 3명 정도의 심의위원이 기존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의 행정지도 권고 수준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본인들이 2018년도부터 잘못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던 건데 그거를 사례로 들면서 언급하는 게 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한 3명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시면은 방심위원들 중에 좀 문제를 지적했던 위원도 있긴 한 건가요? 네, 물론 당연히 방심위원들 중에도 심의의 이 전문가라고 해서 데려오다 놓은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네. 문제를 지적한 위원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소영 위원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들이 이런 부적절한 영상을 관습처럼, 그러니까 습관처럼 네.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런 건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허미숙 소위원장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네. 이 의도를 가지고 이런 영상을 사용한 것 아니냐. 이런 영상 편집이나 클로즈업 하는 장면, 일부 방송사의 보도를 보면 클로즈업 하는 장면도 있는데 이런 거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사용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논평에서 썼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불필요한 시신 이송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방심위가 엉터리 심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18년에 그런 영상, TV조선이나 연합뉴스 TV가 그런 영상을 사용했을 때 법정 제재로 이런 거 하면 안 되라고 시그널 확실하게 줬으면은 방송사들이 저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저렇게 방송하면 큰일 나는구나. 시신 이송 장면은 불필요한 영상이니까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시그널을 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죠? 심양섭 심의위원이 규정이 없네요 하고 봐줬잖아요. 규정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태가 결국 2019년도 사례를 만든 거고 2020년도에 이런 사례를 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방송사들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고 해서 방송사만 비판할 것이냐.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방심위가 엉터리로 심의를 하면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들으면서 더더욱 방심위 역할에 대해서 그 중요성도 생각이 들고 그런데 과연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저 얘기하면서 좀 궁금했던 건데 지금 방금 문제다라고 제기해줬던 위원분들이나 과거에 문제 발언했던 위원님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번 그 심의 결과에서도 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저번에 사례가 있어요라고 말했고 회의록 같은 거 제가 나중에 누가 말했는지 다 찾아볼 수 있나요? 찾아보실 수 있고요. 시민분들도 다 찾아보실 수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회의록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회의록은 속기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속기로 그 당시에 기록이 됐던 위원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회의가 시작됐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심의 회의록을 보고 나서 심의위원이 내 발언 지금 속기에서 빠졌다. 내가 지난 회의 때 이런 문제 제기했는데 그게 속기록에서 빠졌다. 막 이런 주장을 펼치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열어서 보다 보면은 굉장히 한심한 내용들도 많고요. 무슨 심의위원들이 회의하러 와서 무슨 이런 얘기를 해 하는 내용들도 있고. 왜냐면 박진솔 활동가가 저한테 나중에 한번 보면 웬만한 예능보다 재밌을 때도 맞습니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실제로 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의록란을 보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한번 진짜 날 잡고 찾아보려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거 아직은 안 올라왔죠, 회의록이. 네, 이게 회의록이 대체적으로 조금 약간씩 늦게 올라오는 편이라서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진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이 수요일에 나갈 텐데 그때쯤에는 올라왔을지 안 올라왔을지 잘 모르겠어요. 수요일이라 봤자 내일이군요. 뭐 여튼 올라오면은 저도 꼭 한번 누가 어떤 발언을 하셨고 누가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하자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임동준 활동가가 전에 이제 설명해주기로는 방통위는 정책기구고 방심위는 민간기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저는 방심위가 계속 본인들의 역할을 이렇게까지 수행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 기구에 대해서도 뭔가 뭐 처벌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이 기구에 대해서도 뭔가 어떤 제재라든지 문제화할 수 있는 상위 기구가 있나요?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처벌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는 네네.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방심위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청부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야 이거는 네가 몰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심의를 넣어. 그런 다음에 뭐 일부 뭐 JTBC라든지 뭐 MBC 일부 방송을 법정 제재를 내리거나 뭐
실제로 강하게 제재를 조치한 그런 청부심의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은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정말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탈에 가까운 법의 불법행위죠. 정확히는 법의 네,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처벌은 뭔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문제는 방심위가 아무리 민간기구라고 하지만 헌법재판소도 방심위를 국가행정기관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방송에 대한 심의를 정부가 하는 것은 언론 탄압의 형태로 악용될 수 있고 비춰질 수 있으니 민간기구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지 실제로 하는 일은 헌법재판소도 국가행정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업무가 단순한 업무가 절대 아니에요. 국가행정의 정말 일부인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구고요. 그래서 저는 심의위원들이 본인들에게 이런 굉장히 막대한 중대한 일이 맡겨진 거고 네.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인식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방통위와 방심위는 전혀 다른 기구고 이런 심의의 문제가 벌어졌을 때 한상혁 위원장이 아니라 방심위원들과 방심위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방통위가 잘못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방심위가 아니라 방통위의 한상혁 위원장이나 방통위원들을 비판을 정확하게 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제 생각에 이게 누구 한 명이 대표성을 가지고 계속 방심위가 욕을 먹으면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대로 방심이 잘못해도 보통 한상혁 위원장님이 자꾸 소환돼서 네. 물론 방통위 잘못하는 거 많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더더욱 이런 문제적 심의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라는 걸 알면 좀 더 조심하게 되는 지점은 있잖아요. 근데 시민들의 감시를 본인들이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해이해질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너무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하고 자꾸 뱃속에서 있어야 돼가지고 지금 참 마음이 안 좋은데 오늘 이렇게 임동준 활동가와 함께 방심이 또 이러한 너무나도 약하고 좀 상식적이지 못한 심의 결과를 내린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어요. 또 이제 임동준 활동가가 마지막으로 더 이야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이소라의 트랙 9. 저 그 노래 좋아하는데. 네, 이소라 7집에 있는 9번 트랙인데요. 사실 이 앨범 굉장히 재밌는 앨범입니다. 트랙 1번부터 13번까지 제목이 하나도 없고 트랙 1, 트랙 2, 트랙 3 이렇게 되어 있는 앨범인데요. 그 중에서 9번째 트랙을 가지고 왔는데 이 노래 가사가 존재의 의미를 되짚는 가사예요. 물론 이건 스스로에 대해서 존재의 의미를 되짚는 가사인데 그리고 가사 내용 중에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화나게 하고 당연한 불행 속에 살게 한다. 평범한 불행 속에 살게 한다. 이런 가사들이 있는데 제가 이 논평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어떻게든 정말 나를 화나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 불행을 참 평범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이 방심이는. 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화나게 하고 당연한 고독 속에 살게 해. 그래서 이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사를 방심위원들도 꼭 들으시고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방송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오늘 또 임동준 활동가가 항상 본인 나올 때는 음악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해줘서 오늘 이 노래도 제가 한 10초 정도만 끝에 같이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댓글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어볼 댓글은 저희 곰곰이님과 함께 했던 904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문제, 그 의혹 문제 관련해가지고 곰곰이님과 함께하는 쟁점 총정리였는데요. 이게 역시 유명 유튜버가 오시다 보니까 많이들 좀 시청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좀 읽어보자면, 천상옥님이 이완배 기자님 잘 계시죠? 곰곰이님 좋은 콘텐츠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달아주셨는데 여기 또 곰곰이님이 네, 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저는 곰곰이님을 이제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쟁점 정리도 잘 해주시고 좀 되게 차갑고 진중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만나보니까 너무 따스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심 감동도 받았고 또 이날 저희 실시간 시청에도 와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소통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렸어요.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타이는 지옥이다님께서 네, 아이디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네. 웹툰. 곰곰님 최고입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리밍군님께서 민원령 곰곰이 땡큐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또 안현진 님이 미날련의 미디어 탈곡기를 들으며 퇴근하는 애청자입니다. 김나래 님이 듣기 좋은 목소리와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포인트만 딱 짚어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곰곰이 님도 함께 해줘서 이해가 쏙쏙 잘 되네요. 항상 좋은 콘텐츠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라고 해주셨어요. 얘 제 친구예요. 아, 네. 아,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이름이 아예 똑같아요. 성도 똑같아요. 이 정도면 제 친구 아닐까요? 네, 댓글 알바 의혹을 한번 제기해보고요. 네. 저는 댓글 전혀 시키지 않았는데, 제 친구든 아니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친구들이 이렇게 가끔 댓글을 남겨주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친구들이 제가 이건 어떻게, 이름이니까 알아봤는데, 네. 자기 이름으로 안 하면 저도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요새 부캐가 유행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가지고, 저를 언급하면 저는 한 번 의심하게 돼요. 혹시 내 친구인가? 여튼. 네. 친구면 좋겠네요. 굉장히 좋은 친구네요. 그러니까요. 네. 친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네. 친구 아니면 진짜 감동이고 친구도 감동이고 제 친구든 아니든 안현진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방송 아직 안 정해졌다는 점 제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어요. 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민원련의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해보세요. 아, 네.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저기요, 이제 출근. 아니, 출근, 버스에서 내릴 때부터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건 저도. 네. 잘 들어가죠? 네.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다 이제 나가는데. 네, 큰일 났네. 전 노리고 하신 줄 알았는데 왠지 들어가시고 싶어서. 이번 주엔 또 어떤 심의 결과가 나왔길래 저희가 방심이 이야기를 들고 왔는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임동준 활동가. 네, 잠시만요. 저 네. 원고를 잘못 가가지고. 네네. 방송 저 방금 되게 그거 같지 않았나요? 현장에 나가 있는 임동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동준 기자? 약간 이거 같지 않았나요? 당황스럽네요. 죄송합니다. 네. 하고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방송 준비를 잘못해가지고 한참 읽어봤는데 코로나19 얘기가 나오고 왜 나오지?